안녕하세요. 무성무릇입니다. 오늘 1월 3일이고 내일 1월 4일이죠.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새해 시장이 개장하는 날이고 또 월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거를 과연 양봉으로 만들고 시작하느냐, 음봉으로 만들고 시작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있는 날이죠. 그래서 당연히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내일 떡하니 장대 음봉이 떠버리면 어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또 외인들이 장난질 하느니라고 장대 음봉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일은 양봉으로 출발하고 뒤로 한 2, 3일 동안 계속 양봉으로 떠져서 굳건한 그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나요? 맨날 주식 투자 얘기를 하는데 내일 장 열리는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업 투자자냐 아니면 그냥 직장인 투자자냐 아니면 투자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자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준비해야죠. 매일매일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잘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물론 투자 방법에 따라 뭐 매일매일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트레이딩 위주로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되겠고, 어떤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서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뭐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기업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새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추세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라든가 섹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됩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차트 분석을 해서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공부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시간은 더 뺏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야겠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뭐 가치 투자냐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연찮게 어떤 블로거가 좀 부정적인 글을 써놨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게 아니라 들어봤습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영상인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긴 영상을 제가 끝까지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 영상도 저도 좀 타임이 길잖아요. 기본적으로 2, 30분 정도 되는데 평균적인 시청률은 10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그 1시간짜리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 1시간짜리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상을 찾아서 몇 개 찾아서 더 그거를 전부 다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는 거의 이분 영상 보면서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적어도 뭐 한 4, 5시간 이상을 보낸 것 같아요. 이분 영상을 보면서. 뭐 본 이유는 뻔하겠죠. 예,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배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봤겠죠. 예, 그래서 덕분에 또 하나의 그 트레이딩 방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그 트레이딩 방법을 그 트레이딩을 이제 실행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미진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야겠죠. 사람들이 그 가치 투자냐 아니면 어떤 기술적 분석이냐 뭐 추세 분석이냐 이런 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쪽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의 방법을 보완해 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잘못됐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런 건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굳이 뭐 폄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양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는 그 외고집, 어떤 자신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 투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고집스러워야 돼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스러워야지만 이쪽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여기는 고집스러우면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마음이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대응. 주가 움직임에 그 대응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카멜레온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내가 옳다, 시장이 틀렸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는 100%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거를 조금 올 한 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쪽 부분에 있다가 지금은 이쪽 부분은 이제 넘어갔죠.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뭐 고집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고집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쪽 부분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재능이라든가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 가치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이 재능하고 지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내렸으면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아주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평균보다는 떨어진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필요한 어떤 재능이라든가 지적 능력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는 좀 짜증나는 게 촉이죠, 촉. 이게 좀 그 높은 게 좋습니다. 이쪽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추세 매매 쪽으로 넘어오면 어떤 감이나 촉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취할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쪽에 어떤 필요한 것 그런 거를 그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이웃 중에 또 이제 그 괜찮은 글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저거에 대해 그 누구더라? 잠깐만요. 뭐냐면 이제 요 분인데 많은 좋은 내용을 많이 블로그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분 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스클라만 얘기가 나와요. 이 가치 투자의 어려움, 이제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저도 뭐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 저는 세스클라만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처럼 재능 없는 애들은 직접 투자하지 말고 나 같은 애한테 돈을 맡겨.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래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거죠. 가치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다는 거를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내심 있고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본 그 성향이에요. 가치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뭐 이제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 왜 안 되냐면 자기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초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사도 주가가 5,000원에 떨어졌으면 더 질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미리 써놓으면 마진콜이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전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트레이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1달러인 거를 주식시장에서 반값에 팔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내일 또 0.4달러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다 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가격이 계속 싸지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보유 자금이 다 주식으로 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항상 체크하고 재검검을 해본다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점검을 한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변할 리도 없고, 그쵸? 예. 왜냐면, 기업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개월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적정 주가를, 적정 가치를 구했다 그러면 2, 3개월 뒤에 다시 재검검한다 그래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죠. 결국 나는 1달러로 가치 평가했는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아주 지나고 나서 1달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0.3달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이미 주가는 이미 폭락해 있다는 거죠. 상당하게. 그래서 내 매수가보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 분석을 다시 해봤는데 뭐 다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홀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런 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당연히 내일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가치가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제가 왔을 때는. 그래서 이 가치 투자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평가를 주가 상승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가치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깁니다. 모든 책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책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평가하고 주가 상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조금 오바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하고 주가 상승하고 예전에는 제가 가치 투자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아무리 저평가라 그래도요, 주가가 상승하질 않아요. 이거를 트레이딩으로 푼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하여튼 어떤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인데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누군가 매수를 해야 돼요. 누군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 여기 매도 호가 이렇게 있고 매수 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백날 걸어놔봐야 주가가 안 올라요. 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체결시켜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과연 이 호가를 막 잡아먹으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하느냐 도대체.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 안 해요. 이 밑에다 다 걸어놓지, 거진다. 호가 막 잡아먹으면서 절대로 매수 안 합니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런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시각을 갖고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고 내가 이 가격에 샀지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 가격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쵸? 요 두 가지 부르겠죠. 크게 나누면. 그쵸? 근데 이 근원적인 원동력은 뭐냐면,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두 부류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예요.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예요. 이
근원적인 깔려 있는 거는 이러한 그 기업에 이러한 변화가 생겨야만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우연찮게 그 기업이 저평가였는데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세스크물라만이 얘기하잖아요. 내일도 그 가치가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석해서 1달러가 적정 가치였는데 누가 0.5달러에 샀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실질 가치가 0.3달러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치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고 재능이 필요하고 지적 그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뭐 보통 똑똑하겠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겠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치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기술적 분석을 하든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도 마찬가지고 가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치도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서 내가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 해야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아서 그 투자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도 하락하고 가치도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용가리 통뼈라 하더라도 이 가격에 사면 내일 이 가격에 있고 내일 모레 이 가격에 있어요. 물론 먼 훗날 이렇게 턴할 수도 있죠. 그거를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뭐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우상향. 그쵸? 당연히 기업 가치도 우상향, 주가도 우상향. 오케이? 네.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저평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저평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고평가는 아니 뭐 애플은 지금 저평가라서 시총이 2,500조가요? 네? 애플은 저평가라서 시총이 2,500조예요. 뭐 테슬라 이런 거. 그쵸?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가 지금 엄청 핫한데 DB 하이텍을 봅시다. 뭐 저 이거 팔아갖고 지금 속쓰려갖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지금 최근 주가를 보면 한 요 정도가 평균가겠죠. 요 정도가 36,000원 정도. 지금 51,000원이에요. 그쵸? 51,000원 나누기 36,000원 40%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그럼 얘가 저평가야? 네? 저평가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지금 어디? 여기잖아요. 지금 바닥이 여기 있어요. 12,000원에서 36,000원이니까 3배 오른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평가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바닥에서 3배 정도 오른 가격이었고 작년에 1,800억, 올해 2,600억 정도 예정이니까 뭐 또 이런 거 PBR로 봐갖고 뭐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왜 급등이 나왔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다 올려서 한 거잖아요. 그쵸? 이날은 이렇게 올려서 매수했는데 누군가 매도해갖고 쭉 윗꼬리 달고 떨어진 거고, 다음날 또 누가 매수하고 결국은 윗꼬리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추세 매매자들만 매수를 한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부류예요. 추세 매매자도 있고, 나 같은 추세 매매자도 있고, 저평가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저평가가 아닌 거죠. 단순히 저평가라서 매수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히 저평가라고 해서 매수했으면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누군가 매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왜 여기에서만 저평가라고 누군가 매수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호탄을 쏜 게 뭐냐면, 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왜 뉴스가 안 나왔어? 요 뉴스예요. 생산 단가를 20%벌이 올려버린대요. 이거 배짱 장사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잖아요. 하청업체라고 말하긴 뭐한가? 하여튼 파운드리 업체니까 하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어느 하청업체가 감히 단가를 20% 올린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가를 20% 올린다는 거는 매출액이, 물론 뭐 전체 매출액이 20%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단가를 20% 올리는 제품도 있을 거고 아닌 제품도 있을 거니까 그냥 모든 제품이 20%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단순하게 Q만 줄지 않으면 매출액이 20% 늘어나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고정비 보면 요게 고정비죠. 예, 요게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고정비고, 그리고 요쪽 수선비, 소모품비, 전력비, 지급수수료, 외주 가공비, 기타 비용, 여기에서도 고정비가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세요. 1170억 되고 620억이니까 거의 2천억 가까이가 고정비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일부분의 고정비니까, 그러면 고정비가 얘는 50%짜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그쵸? 그러면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 바닥에는. 근데 이 논리는 우리 마음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논리를 유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가 붙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 뭐 추세 매매, 트레이딩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물론 뭐 요런 부분에서 샀다 그러면 올랐으니까 버티면 돼요. 이미 평가 차익을 보고 있고 그냥 매도해서 익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서 바닥에서 40% 정도 떴으니까. 물론 이제 얘는 너무 핫하니까, 그리고 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해 예상이 2조 6천억이고 내년에 3천억 정도 되니까, 적정 뭐 영업이익의 한 10배 정도를 준다 그러면 아직 볼륨이 남아있죠. 8천억 정도. 그쵸? 8천억 정도 볼륨이 남아있으니까, 안전마진이 뭐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볼까요? 8천억 나누기 2643 하면은 30% 정도?
업사이드가 8천억 정도 있으니까 3조 나누기 2643. 예,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전 마진이. 거기에 변동성까지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DBI텍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 이런 고점에서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죠. 왜냐면 이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다시 주가가 여기로 원위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1달러를 0.5달러에 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평가손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외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 투자에서.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과 분석을 믿고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트레이딩 하는 거는 좀 더 쉽죠. 예, 적절한 순간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주가가 하회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 그래갖고 그냥 손절을 하고 샀는데 운 좋게 계속 상승을 하며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혼자 얘기하는 거에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어제 그 패키지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테스나 그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업체가 다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얘도 100%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거를 또 찾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트레이딩도 하고 추세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마이크로는 당연히 갖고 있겠죠. 샀어요. 여기서 요 고점 돌파할 때 샀어요. 요 전날 고점 돌파할 때 요거 산 다음에 얘가 이제 뒤늦게 좀 출발했거든요. 네페스하고 테스나는 막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얘만 샀는데 근데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역시 또 잘못 골랐거나 네페스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불타기 막 계속했어요. 계속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얘가 월요일날 기대돼요. 얘뿐만 아니라 얘네 다 DBI텍도 마찬가지고 J 콘텐트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막 기대가 됩니다. 내일 과연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펜한테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거의 전국 뚫어놨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앞쪽에 펜엔터도 지금 보면은 월봉으로 볼까요? 신고가 만들어놨잖아요. 기대돼요. 얘도 내일 도대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적절한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물론 매수 타점을 하나 갖고 있긴 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이 박병창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스윙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박병창 부장님을 내가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나면 진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뭐 하여튼 오늘도 주저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만의 그 원칙을 만들어라. 예, 원칙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 원칙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영어로 쓰려니까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수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요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거칠은 원칙이 되겠죠. 상당히 거칠은 확률도 높지 않고 그런 거칠은 원칙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버무러지면서 원칙이 계속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게끔 되고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일까요? 이론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겠죠. 예?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해서 끝나나요? 그 전에 이제 책을 보면서 원칙을 세우는 거죠. 치료법의 원칙 같은 거. 그리고 당연히 그 치료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거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되죠?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죠. 예, 명의가 되는 거죠.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가치 투자 내에서도 뭐 성장주를 할 것인지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월터 슐러스나 벤자민 그레엄처럼 아니면 신저가를 기록하는 중에서 재무구조가 우량하면서 꾸준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것인지 그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데이를 할 것인지 스윙을 할 것인지 중장기 추세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런 원칙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다듬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고 내일 장 시작하니까 그 전에 한번 저거를 하자. 한번 다짐을 하자.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종목수 있잖아요. 종목수 포트에 있는 종목수 이거는 예전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투자법에 따라 다른데 10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10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두세 개에서 10개 사이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좋은 종목이 나타났다. 기존에 있는 거 무조건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두세 개, 뭐 5개 정도.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 10개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니터링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추세 매매니까 주가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거를 조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투자 잘 하셔갖고 수익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뭐 DBI 텍이라든가 이 뭐죠? 후공정 업체들하고 드라마 섹터 요즘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으니까 왜 급등하는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몇 종목 골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